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5.16국 관련된 한희중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희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132페이지 펴보세요. 132페이지.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게요. 자, 호족의 하북 진출과 호족 국가의 흥망 이렇게 보죠. 화랑의 난에 나타났던 사마식 일종은 고죽상장을 벌였고 귀족사회 를 형성했던 사인들은 수건충으로 성장해 사리를 추구한 탕물 속에 휩쓸렸다.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 예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단락 이제 볼게요. 자, 파랑이 난으로 전란이 전 영토 확대되자 하북의 농경지대에 수해와 한해, 메뚜기 때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치수 시설도 방치되어 농경지가 항무지되었다. 바로 후한말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재판이었다. 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북의 농민들은 사방으로 유양하게 되었는데 주로 강남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5.16국이 시작되면서 요 강남 지방에 이제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그 유이민들이 양자강 유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부터 볼게요. 하북 농경민의 빈곤화와 남으로 이주는 곧 하북에 위주했던 이민족에 영향을 미쳤다. 호환이 돼 홍로는 한 제국에 굴복해 유목민으로서의 생활과 불확체제를 상실하고 하북의 농경지대로 분산해 이주한 바 있었다. 자, 이들은 옛 땅에 홍로에 지배받았던 오한과 선비족이 차례로 동북지구 이주였다. 또한 서진의 북서쪽과 서방에서 티베트 계통인 강가 저족들은 오히려 한족의 유입을 위해 기반을 상실한 채 강제로 내지 분산 이주되었다. 자, 내지로 분산 거주되었던 이민족의 운명은 한족 이상으로 비참한 지역으로 장악하고 있던 호족들에 의해 어, 정객이나 노비도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여기에서 호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랑캐 호자가 아니라 이건 지방의 호족들이죠. 호족들이 이런 뭐냐면 이민족들을 뭐 자기 이제 노예나 정객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후한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진까지 거쳐갖고 많은 이제 이민족들이 뭐 강제적인 자발적이든 한에 이렇게 만인석 이남으로 거주하면서 한인들하고 이제 같이 살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들이 신분적으로 상당히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파랑의 난 때 이들이 상당수 용종이라는 활동 무대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신분의 대우는 비참한 것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민에 의한 반란이 빈발했던 304년에 유연이라는 부장이 자국성에 어, 자립해 한을 세웠다. 자, 유연은 이제 예전부터 유방을 상당히 존경이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를 한으로 이제 지칭했죠. 그 유연은 남홍로의 선후의 자손으로 자신의 유치성임을 강조한 한이라고 칭했고 파랑의 낭 때는 성도왕 영이 시하에 활용했던 용병대장이었다. 자, 이를 계기로 56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유효는 308년에 평양으로 이제 수도 옮기고 한계를 칭했다. 한편 동해안 월해 위에 옹립된 해제는 영원히 좋은 시대로서 영간한 영웅을 바꾸고 국정에 세실을 깼지만 오히려 동란이 본격화되면서 전란으로 빠져들게 됐다. 자, 유효는 성곽을 파견해 한남간 상동지방 하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유연이 죽은 후 아들 유총이 그 뒤에 이어서 유효를 이제 파견해 서진의 수도인 낙양을 공략했다는 거죠. 그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거 관련돼서 그때 이제 그 수도의 명칭이 나와요. 서진의 수도 명칭 낙양. 음. 그 낙양은 거우 낙양은 311년 결국 함락되어 약탈과 사륙의 장으로 변했으며 해제는 체포되어 평양으로 이제 후송되었다가 후에 살해되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 양씨가 유총에 처해되었다. 자, 이를 영가의 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영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유총까지 이렇게 그
서진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에 유총에 의해서 서진에 었던 그 낙양이 이제 함락되면서 인제 서진이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게 동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보통 음 사건을 영가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가라는 것은 그 당시 해제가 인제 칭했던 연호죠, 연호. 자, 생존한 대간과 장병이 장안에 민지에 세웠지만 결국 유효의 이제 군대에서 함락됐고 서진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서진이 멸망한 후에 하북 지역에 한족을 포함한 여섯 민족들이 130년간 전후해서 18개, 22개 정권으로 건립하여 56국 동랑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56국 엄밀히 말하면 6개, 그러니까 한족이 세운 국가까지 합쳐서 총 이제 뭐냐 18개 국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학계 관례상 그냥 이 시대를 56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이제 5억 16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자, 하여튼 여기서 5라는 건 뭐냐? 요것도 좀 외워 두셔야 되겠죠.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긴 했는데 홍노 선비 저갈 강족이죠. 예. 뭐 무식하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쓰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예. 5족이 뭐냐? 예. 자, 16국이는 최홍이 지은 16국 춘추라는 저서에서 인제 나왔는데 정확히 이제 16국은 아니지만 이 책 명칭에서 유래해서 계속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보통 학계에서 그렇게 불렸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제 교과서에도 보통 5, 16국 이렇게 부르죠. 자, 16국 춘추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전통적인 항저의 관점에서는 5, 16국 시대를 야만적인 폭군이 속출한 무질서한 난세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호족과 한족의 대립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자, 5 시대를 거치면서 호족과 한족은 스스로의 장단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후 북주에서 후한 융합 체제를 설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 이로써 중국의 문화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56국의 어떤 그 어, 역사적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제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밑에는 인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뭐 56국 관련된 내용들이 뭐 그렇게 인제 뒤부터는 그렇게 뭐냐면 많이 적혀 있진 않아요. 예. 그래 가지고 요 부분은 인제 일단 한이중 이제 동계로 넘어가서 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인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읽기 전에 요거 56국의 인제 그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나라들만 뽑아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한번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56국 시대 때 인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나라를 인제 중심으로 좀 보면요. 앞에 인제 56국을 열었던 나라가 이 한이죠. 한. 유연의 한. 홍노족에서였죠. 그리고 인제 다시 얘들이 인제 분열이 돼요. 전조. 그러니까 인제 유연의 아들이 전조 유총이 이름을 조라고 바뀌죠. 예. 홍노족이 세웠고, 그리고 인제 다시 인제 호주로 이렇게 넘어가죠. 성능인데 이 성능은 유연의 이제 뭐냐면 그 부하장수인데 갈족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 갈족은 엄밀히 말하면 홍노의 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분열되는데 그중에 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현. 예. 전현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돼 있죠. 이 고구려하고 그 요소 지역을 둘러싸고 싸웠던 나라잖아요, 전현이. 선비지 모왕씨가 이제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진은 저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구견이 인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현하고 전진이 뭐냐면 싸우고 있다가 결국에 전현이 전진한테 통합이 돼. 잠깐 뭐냐면 이 전진에 의해서 56국이 인제 통합이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진의 부견은 남쪽을 공략을 하죠, 이 사람이. 좀 뭔가 그 '천하 통일을 하겠다. 중국적 황제가 좀 되기 위해서는 강남을 지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갖고 동진을 공격했다가
비수대전에서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 비수대전 이후부터는 완전히 또 이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개 나라로 인제 어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후연이라는 거죠. 후연은 전현을 연결된 그 국가예요. 선비족 모용시고 이거 이 후연도 인제 고구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인제 후연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 북연. 그다음에 인제 대시라는데 대국은 인제 탁발씨가 인제 세운 거야, 북위에.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북위로 인제 이름을 바뀌죠. 그리고 후진이라는 국가가 있어. 선비 걸복시라는 그 어 시족들이 세웠던 나라인데 이렇게 후현, 대, 후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를 계승한 북위가 요거를 다시 통합을 하죠. 그래서 북위 이후부터는 이제 5-16 국이 끝나고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인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인제 그 공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래 만리장성 사이에 두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한민족 간의 남북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지난 제국처럼 남방의 한민족이 강력한 통일제국을 건설하여 군사력이 강화되었을 경우 북방민족은 남방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그 예봉을 동서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민족들이 이제 공격할 때 여기 밑에 한쪽 국가가 강력할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쪽을 이렇게 동서로 해 가지고 확대시켰다. 요 내용이죠.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홍로와 함께 새로이 5의 그 가축이 있었다. 지난 시대 때 홍로족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홍로와족을 비롯해서 홍로족은 예전에 설명했죠. 전함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후한 홍로가 남홍로, 부홍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 남홍로 일부가 이제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북홍로는 인제 저쪽 그 뭐냐면 서진을 하게 돼서 유럽의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선비, 저, 강, 그다음 갈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 선비들도 인제 그 안에 그 뭐냐 탁발씨가 있고 모항씨가 있고 뭐 걸복씨가 있고 해서 5개 인제 또 민족이 있어요, 그 안에. 자, 이들 인제 서북방 민족은 후한말 중국의 혼란과 중국의 분립 시대에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했다. 오후는 14국 초에 서진사의 내부에 틈타서 부족 사회를 탈피하고 민족 국가 수립을 인제 뭐냐면 한과 아울러 일찍이 인제 한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호환 체제를 이룩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5-16 국이나 그 후에 인제 북이 이런 이민족 왕조들은 보통 정복 왕조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비트포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투 왕조라고 해요, 침투 왕조. 그래서 이 침투 왕조는 이렇게 오후처럼 장기간에 걸쳐 만리장성 이남에 거주하다가 한족과 융합되어 거주하다가 정병 등 같은 걸 통해서 정권을 설립해서 한인들을 통치하는 왕조가 정복 왕조예요. 아니 침투 왕조예요. 근데 이제 정복 왕조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 이남에 거주한 게 아니라 만리장성 이북에 거주를 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 갖고 중국 전역이나 중국의 일부를 통치했던 왕조가 그 뭐냐면 정복 왕조죠. 그래서 정복 왕조와 침투 왕조 이렇게 그 기준은 이렇게 인제 미리 거주했느냐 아니면 갑자기 들어와서 만리장성 이북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점령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진이 멸망한 것은 서기 316 년이지만 호환체가 시작된 건 이보다 10 년에 앞서 304 년으로 이는 서진의 해제의 건모 원년이다. 이게 중국 역사상 매우 주목한 해이다. 그것은 남홍로의 추장 유연이 자립하여 한왕으로 이제 칭하고 이어 영가의 난, 영가의 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총이 그 서진의 해제를 공격해 갖고 인제 잡아간 사건을 얘기하죠. 자, 영가의 난을 일으켰으며 조족의 이윤이 성도를 점령하고 성안을 수입하여 5-16국의 막을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오후의 대이동은 4 세기 초에 갑자기 일어나는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전부터 그 뭐냐면 쪼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그 홍노족이나 이민족들이. 그 북방의 이민족 문제는 이미 후한 때에 중대한 정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위진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해졌다. 자, 후한 초기 때 홍로의 남북 분열과 남홍로의 중국 부족의
복속에 따른 중국 내지로의 이주는 종래 만리장성을 경계한 한 제국과 세 민족 사이에 유지되었던 남북 간의 민족적 위치를 바꿔놓았다. 그 결과 한은 홍로뿐만 아니라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저강 두 민족도 직접 영내에 끌어들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홍로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홍로 세력 아래에 있었던 저강족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이 저강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베트 계통의 민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이와 함께 후한 정부는 여러 번 강족을 토벌하고 그 부족 분한 내지는 강중으로 이주시켰다. 저족도 전한 무제 무의군을 설치 이후 위수 지역에서 파촉 지방까지 집단 이주시켰다. 이 파촉은 오늘 사천성 일대를 얘기를 하죠. 자, 삼국시대에 들어와 위와 촉이 경쟁적으로 저족과 이제 강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간중지대에 이주시킨 정책을 했다. 아마 인제 이런 그 이민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간중의 개발도 있을 거고 이들을 또 군사적인 어떤 걸로 사용하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 특히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구조가 군사에 강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들 이제 이민족 군대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시야에 뒀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위진 시대 때는 저강 양족의 부하기 간중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서진의 강통은 사육론에서 간중 100여만 호 가운데 거의 반이 오의 윤족이라고 농하고 이들을 그들의 원조지인 만리장성 밖으로 이주시켜 장래의 학은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점. 사육론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요. 자, 그래서 인제 거기 보면 주 12번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위진 시대 때 오후에 남북 이주 남방 이주를 경계하는 논의는 강통 이후에도 위나라의 등에 서진의 각흡이 등이 사용론이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미 오후의 남침을 예상하고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있었다.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렇게 있죠. 사용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됐겠죠. 사용론은 이제 뭐냐면 융족들, 오랑캐들을 어디로 이주시켜야 된다. 만리장성으로 이주시키는 이 사용론의 내용이거든요. 요번에 가진론이 나왔잖아요. 요거하고는 약간 이제 좀 다른 거겠지만 어떤 논의의 명칭 같은 것들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어 공부하실 때 괜찮은 것 같아. 예. 자, 그다음에 갈족을 포함한 홍로도 이와 같은 실정했다. 후한에 복속한 남홍로는 처음에 수만인에 불과했으나 그 투항민들이 늘어나 수십만에 달했다. 자, 이들은 원주지인 하서지방과 오누르스 지역을 남하여 황하의 유역과 상서지방의 내부 깊숙이 이주하고 위진시대 때 분수 유역의 생활 근거지를 삼고 있었다. 자, 4세기 초 남홍로의 유연에 의해서 시작된 오의 건국은 지금까지 한족의 군대로부터 자집하려는 이민족의 독립을 의미했다. 자, 이러한 형상은 종래 만리장성 사이에 놓고 한민족과 북방민족이 벌이던 단순한 남북 대립 형상이 아니었다. 오의 여러 부족들은 이미 중원으로 내려와 한족과 작거 상태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독립은 지난대의 홍로 국가와 같은 새 유목 국가적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중원에 들어와서 한민족과 공정 상태 속에서 이민족 국가를 건설한 것이므로 중국 본토에 들어서 오가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16국을 건국하게 이룬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한족과 이제 동화된 상태에서 약간 반한족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 16국의 어떤 역사적 의미 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북 지역의 5, 16국 시대를 이제 볼게요. 자, 서기 304년 남홍로의 유연이 한 이게 이제 후에 전조로 이름이 바뀌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세울 때부터 439년에서 북이가 하북 지방을 통일할 때까지 약 135년간을 5, 16국 시대로 한다. 자, 그러니까 한을 세운 유연은 선을 배출한 명문 출신으로 서진에서 시작된 파랑의 나라의 기하로 홍로 국가의 부흥을 성공했다. 그래서 유연이 이제 유목민족으로서 국호를 한으로 정한 것은 그의 영토 안에 있었던 홍로 지배층 계층과 하나된 홍로인들 그리고 한족을 구협하여 안정된 통일 제국을 수립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유연의 야심은 그의 아들 유총에 이어져 하북 지역의 대부분 그 세력이 뒀다. 유총은 진해 수도였던 남약을 아니면 함락하고 해제를 사로잡고 이어 장하로 돌아가서 즉위한 민제를 포로 삼아 서진을 멸망시켰다.
요거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요거는 이제 한의주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영가의 난이라고 하죠. 영가의 난. 자, 이때 이제 진해 항족으로 강남의 죄송합니다. 자, 이때 진해 항족으로 강남의 양자강 유역에 지키고 있던 남양항 사마해가 신하에게 옹립되어 건강에 이제 그 항제가 오르 건강에서 항제를 오르니 이게 동진의 원제다. 자, 이로써 하북에서는 556국이 분리되고 강남에서 이 동진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북을 대치하게 되었다. 이렇겠죠. 요 밑에 이제 56국의 내용도 있는데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만 외우세요. 예, 한나라. 네. 그리고 이게 56국의 이제 개막시켰 개막시켰던 이제 나라고,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전진, 예, 있죠. 저족이 세운 전진.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사하고 좀 관련된 나라가 이제 서연하고 전연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후연이라는 나라가 있죠. 후연. 그리고 후연을 해서 내부 쿠데타로 일어난 이제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어. 예. 그래 갖고 요 나라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국사 할 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 나라들은. 그래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볼 게 북연인데, 이 북연이 원래는 한인이었던 통발에 의해서 인제 세워진 나라예요. 후연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인제 세워진 나라인데, 나중에 인제 이게 통발이 아니라 고시로 바뀌죠. 예. 그 고구려인이 뭐냐면 왕이 돼. 그래서 북연은 어떤 사람을 고구려의 속국이라고 인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어디죠? 개노한 국서 관련돼서 한번 북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요거는 제가 한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하복 지방의 세력을 떨쳤던 홍로의 한은 건국 초의 야심적인 국가 경영이 왕실 내부를 완화시켰다. 이 틈을 타서 갈족 출신이었던 성능이라는 사람이 유총의 일족을 세운 전조를 멸망시키고 호조를 세워서 잠시 북중국을 통일했다. 한편 동국방의 이제 신흥 선비족이었던 탁발부가 세력을 이제 떨치면서 산서 북부 산서 북부에 침입하여 국골 대라고 했다. 자, 이 대나라는 나중에 북이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죠. 북이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비의 모형부도 용성에서 하북으로 들어와 연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서 지방에서 조족이었던 이제 부시가 강족을 누르고 진을 세웠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전현이 강성하여 호조를 멸하고 북중국까지 남만주까지 세력을 떨치면서 전진과 동서로 이제 대립을 했다. 강남에서 동진에서 후조 말망 후에 그 혼란을 이용해 북벌군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작가 이제 56국을 또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전진의 북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진의 북연은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주의자야. 예. 자신이 이제 저족이었지만 자신을 저족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한족이 군주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예전까지는 이민족들은 이제 중국의 정통 천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북연부터는 좀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북연부터는 이민족도 중국의 정통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을 때는 이제 강북 지역에만 머물 수가 없죠. 예, 진정한 이제 중국의 천재가 되려면, 황제가 되려면 강남을 이제 공격을 해야지 거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치해야지 자기가 이제 중국의 정통 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통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교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이상주의자예요. 예, 오족 통합을 내세웠고 민족 통합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저족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저족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적대적인 오랑캐들 있죠. 이민족들과 뭐냐면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어, 이 사람들을. 그래 갖고 되게 이제 저족은 저쪽 병방에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선비족 같은 이민족들을 스스로 이주시켰어요. 3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그런
호환 간의 어떤 종족, 네, 호호 간의 오랑캐 간의 종족의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인제 그것이 이제 비수대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철저한 하나주의자고 오족 통합을 깨려고 했다. 요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인제 내용을 보면, 자, 한인의 명신이었던 왕맹의 그 보좌를 받아 국력을 떨쳤고, 연해 내분에 평승하여 이를 멸망시키고, 선비족의 양을 병합하여 대국을 정복하여 하북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자 서역 62개국이 전진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걸 보면 이때 이제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고구려가 그전에 전현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이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켜 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죠, 전진에. 그때 이제 신라도 같이 따라왔죠. 따라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제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래서 전진에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전진한 부경은 강남의 동진까지 병합하여 남북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그 국력을 기울여 남방 정벌 나갔으나 비수 싸움에서, 이 비수 대전이 되게 유명하죠. 동진군에게 참패했다. 이렇게 죠. 그래서 인제 이 비수 대전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각국 그 뭐냐면 여러 이제 오뿐만 아니라 한족, 그 밑에 통치하는 한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이 시작하자 앞부대가 이제 깨지니까 우르르 몰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앞에 있는 부대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니까 그 뒤에 있는 부대들이 싸워 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려서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군대는 수는 많은데 서로 간의 유대감이, 신뢰감이 별로 없었던 군대 같아, 이 군대가.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면요. 자, 비수의 전투에 동원된 군사력은 전진군은 보병 60만, 기병 27만을 하나여 87만 명이었다. 이에 대해 동진의 군사력은 8만 명과 그다음 유대지가 이끈 정예기병 5천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사력에는 뭐냐면 어 우수했죠. 동진은 이 전쟁에 패하면 강남까지 오랑캐에 정복당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가지고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전진군은 오후에 각 부족들이 교합한 오합지졸로 상위면 떨어지고 지리에 어두워 참패했다. 그래서 선봉 부대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니까 그 뒤에 있는 부대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비수전투는 완전 참패를 했다. 그래서 비수전투 이후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북연은 몰락을 하죠. 이 북연의 그 전진은. 자, 그래서 북연은 이 전쟁에 패한 후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북중국은 다시 이민족의 분열로 할거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전원을 건국한 모용시, 일종의 이제 모용수는 자립하여 후영가 이제 되고요. 후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관련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하고 그 뭐냐면 싸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동양사 계속 읽다가 잘못 쓴 걸, 네, 모항시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모항시가 아니라 모용시야. 모용시. 예, 이거 본쳐 주세요. 전현이 이제 모용시가 세운 나라거든요. 이것도 모용시죠. 예. 모항시라고 잘못 적어놨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군친다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예.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선비족은 대국은 북위를 세웠고, 그다음 홍노조의 요장은 장안으로 동아 전진에 대신해서 호진을 건국했다. 자, 이제 북중국은 다시 이제 삼파전, 북위 후연 호진의 삼국으로 분리되고 다시 소국이 일어났으니 마침내 나중에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잠깐 이제 북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 갖고 그 한이 중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보충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앞에서 이제 북연이 있는데 북연은 이제 오족 통합, 그러니까 호환 체제를 구축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맹 같은 그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하나 정책을 이제 계속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했던 정책 중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삼인 정책하고 불확해산 정책이야. 그래서 인제 앞에서 인제 설명한 것처럼 삼인 정책은
본족, 조족을 이제 오히려 변경에 이주시키고 선비족들을 다시 수도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호환 간의 종족과 계층 간의 차이를 초월한 시도를 했고, 군악에서는 뭐냐면 군악을 인제 뭐냐면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국가의 계기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악을 그냥 쪼개는 거야, 여러 개로. 그리고 이 군악을 다른 데로 각기 인제 이주시켜, 3인 정책을 통해서. 이걸 인제 상기 군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부족색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서 뭔가 종족 간의 일체감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있는데, 요거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국영 관련된 내용이요. 국연의 3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북여는 전현을 이제 멸망시킨 이듬해 372년 강동 호결 및 자비 15만 명 후를 간중에 삼위시키고, 특히 구 군주의 모용회를 비롯해서 연우, 왕공, 백공 외에 선비인 4만 호를 같은 간중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이제 장안 부근인데 요게 옮긴 거야. 저족들은 이제 저쪽 변경으로 쫓아내 버리고. 자, 이와 함께 오한 잡류의 강중의 풍입과 북지 지역에 전룡종은 신안에 옮기고 있 옮기고 있다. 다시 인제 370년 정난을 멸망시키고 그 호를 7천여 를 간중 지역에 삼인을 시켰다. 이와 같이 이종족, 다른 종족을 수도 지역으로 삼이는 지난 때 능엉 삼인의 조치를 연상케 하나 오후 여러 정권의 보기 드문 형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른 족 같은 경우에는 본족인들, 자기의 이제 근거 민족들을 수도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했는데, 이 북연의 정책은 아예 반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인제 포용해 가지고 자신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는데, 권력기로 삼았는데 생각대로 확실히 되지는 않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사람의 정책이 도덕주의, 이상주의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종족을 초월한 어떤 정책을 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북영 관련된 내용을 인제 봤고,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돼 갖고 또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한의종 이제 134 페이지 보죠. 북연 때 전지는 한족준 시인 재상인 왕맹의 도움으로 차례로 오호제국을 멸망시키고 376년 하복전역의 통일을 달성하여 오호시대 가장 안정된 시대를 실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전진의 하복통일은 강남에 설립된 동진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자, 명실상부한 중국의 항제를 꿈꿨던 북원. 북연은 이제 생각이 종전의 오랑캐 수장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한족에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민족 수장들도 어떻게든 천하 통일할 수 있고 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왕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383 년에 87만 대군을 동원하여 동진점을 나섰지만 비수 전투에서 동진의 사연 등이 이끄는 8만의 북부군에게 대패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수전투 이후에 인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비수전투 이후에 전진은 공중 분해되었고 각제 정권에 자립하여 다시 분열, 할구 시대가 되었으며 더 이상 남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인제 이 비수대전 이후에 해수를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존하는 시대가 있었다. 요 해수라는 것은 인제 양자강이 있죠. 보통 우리 양자강 이북을 강남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예, 강북이고 이쪽이 강남이라고 인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EBS 강의에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자강 이북은 강국, 양자강 이남이 강남. 근데 실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는 건 중국 애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어 이 양쯔강 북쪽에 조그만 강이 있어. 조그만 강이라도 한강보다 훨씬 더 커요. 요걸 얘들 해수이라고 하거든요. 요 해수이 일대를 뭐냐면 강남이라고 하고 요 일대를 강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해수이가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야, 요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해수를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건 비수전투 이후에 인제 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요. 다시 인제 보면 동방사 계론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동진이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동진이 튀어나왔네요. 음. 그 동지를 읽기 전에 잠깐 5, 16국 부분이 또 뒤에 있거든요, 한이 중에. 그거부터 한번 읽고 인제 또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한의종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오족 국가의 성격과 호족 지배 한족 사회를 좀 볼게요. 자, 오호 시대 혼란기에도 통일에 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 제국의 흥망을 살펴보면 되게 당면한 나라들이 많았고 더욱이 멸망 시기에는 엄청난 혼란으로 야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것은 이제 오호 제국의 국가 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우선 오호 제국은 지배 민족이 부족제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한족을 지배했다. 중국 정통의 집권적인 지배 조직과 그들의 부족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항상 문제가 되었다. 황제에 의한 외 지방의 주군에 대한 지배는 불철저했고 국가 권력의 중익을 이뤘던 호족의 군대는 즉 무력이었다. 자, 이들 군대는 유목민의 정통에 따라 종실에게 분배되어 각지에 주둔한 재앙대에 의해서 통솔됐다. 그래서 군대는 이제 불확제의 정통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 군현의 관리를 지휘받지 않은 일반 민호도 예속시켜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는 호족 국가는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와 흡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56국 때는 특징이 뭐냐면 호환 분치예요. 호환 분치. 그래 갖고 인제 호 한족하고 오랑캐를 서기니 문화나 경제나 습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고려해서 얘들을 각기 인제 분리 통치했다. 이런 것들이 인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실 제왕들이 어 각각 병권을 가지고 있어요. 병권. 그러니까 병권이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뭐냐면 여러 인제 종실 재앙들이 분리돼 있고요. 그 종실 재앙은 각기 자기가 통치하는 그 부락들 있죠. 부족을 인제 그대로 인제 자기 군사력을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또 일반 민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종실적 군사 봉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인제 종주 독호제라고 또 부르죠. 예. 이게 인제 종신적 군사 봉건제인데 이게 좀 뒤에 이제 종주 독호제에 이제 뭐 영향을 준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권이 이제 제약이 됐다. 상대권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인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지에 주둔한 재앙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인제 나와 있는 건데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제 '호적 정권을 단명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인제 특징이 또 뭐냐면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농경민족과 달리 장자 중심의 왕위 계승 제도가 없죠. 장자 중심의 왕위 계승 제도가. 그래서 인제 없다 보니까 오직 실력이야. 어. 근데 실력은 많이 좋아서 실력이지 이건 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왕이 죽으면 서로 간에 막 싸웁니다. 결국에는 인제 이것 때문에 인제 계승 문제 때문에 또 단기간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라들이. 그래서 호환 분치 그다음에 종실 제왕들이 각각 본권을 장악한 종실적 봉건 군사제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장자 중심의 계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그 네 사후에 왕 사후에 뭐냐면 계승 분쟁이 심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제 먼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단 체제는 건국 시에는 위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니까 이단 체제가 뭐야? 앞에서 이제 종실적 봉건 군사 제도라는 그 제도죠. 일단 지배권이 확립된 뒤에는 권력을 둘러싼 내분이 발생한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중원 지배는 이들에게 이익이 보장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족 간의 결속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호족 왕조는 되게 단명으로 되었다.
자, 요게 이제 한족과 같은 장자 위주의 왕위 계승 제도의 정통이 미비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서 황제 사후에는 계승 분쟁이 뒤를 이었다. 결국 호족 국가가 한족까지 포함한 중국의 왕조로서 군림하기 위해서는 종족과 혈연이 아닌 보편적인 어떤 통치 원리에 입각한 국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오후 제국에서는 전국제에 대한 대책으로 호족과 호족 한족, 그러니까 한족 호족과 유목족 추장대 세워 뿌리뽑기해서 수도 주변에 지배를 중점을 두고 노동력과 병력을 강제로 이주시킨 3인 정책을 취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 주변에는 본족인들을 이제 어 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다른 민족들은 그 외곽에 이제 배치시켰죠.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그 국여는 거꾸로 인제 했죠. 거꾸로. 이게 인제 좀 약간 시기한 건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자, 이런 3인 정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3인 정책과 함께 이제 부락을 해산을 했어요. 예. 부락을 해산했죠, 부족들을. 어 그래서 부락을 해산해서 여러 곳에 인제 뭐냐면 그 상거 이렇게 점토시켰죠. 상거에서 분리시켜서 그 전주 정죽케 해서 이 부족들이 이제 단합을 못하도록 이제 깨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오후의 군주들은 수십만에 달하는 대량의 사민을 통해 군주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세를 억제해 나갔으며, 전현의 경우에는 사민의 대상자에게 토지와 경호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자, 이런 정책들은 이제 북위의 이제 정복 정책에 이어져서 적극적인 사민과 사람수를 계산해서 어 토지를 분배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구 수준이라고요. 구자는 삼이죠. 삼을 계산해서 삼의 수에 따라서 뭐냐면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정책들로 인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황제권 강화와 집권적 국가 체제의 재건에 공헌하게 되었다. 반면 서진 멸망 후에 유민들의 폭동과 오후의 전란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커졌는데, 이때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했다. 그래서 강남 등 타지에 이주한 사람이나 하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자위 조직을 조직해 항존 질서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뭐 촌이나 오라는 새로운 구조들이 인제 만들어지는데, 이건 다 호족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지방의 호족들이 이들의 지도자들이 성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형태 새로운 형태의 침략이 등장했다. 침략. 그래서 이제 후한 말기 때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쯤에 오나 뭐 촌이라는 이런 게 새로운 형태의 인제 총각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자위조직의 등장은 이미 후한 말기 때부터 위진을 거쳐서 난 후 위진 시대를 거치고 난 후 서진 말의 동란 과정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조직은 종족과 빈객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추대하고 농경지를 개간해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췄다. 자, 이들의 지도자 주는 종족과 빈객을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호족 사회와 지방 호족 사회와 일치해요. 요 내용은 동계에 또 설명돼 있거든요. 예, 여기는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종족과 빈객이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혼인의 예를 정하는 등 실로 한해 국가 구실을 했다. 자, 이들 자위 조직이 형성된 장소는 기존의 항류와는 다른 상간 요지였고, 방벽을 이제 쌓아 외부의 침략을 대응했다. 당시에 이런 방벽을 둘러싼 세계를 벽이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이들 중심으로 침략이 형성되며 이것을 촌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가 몇 개 만들어진 게 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방어 시설들이 몇 개 모여든 게 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대의 항리가 도시국가적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이 시대에 등장한 촌은 그야말로 정원에 세워진 농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통솔하는 오주는 서양의 봉건적인 영주와 비슷하지만 촌민들의 추대에 의해서 옹립했던 점과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해 오와 촌이 운영됐던 점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오의 내부는 이전 시대까지 허연주의가 아닌 지도자와 성원 간의 인격적 연대가 통합의 원리로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와 이제 촌이라는 그런 것들, 위진 남북 후한 말기 때부터 형성된 그 위진 남북 쪽까지 이제 확대됐던 오와 총의 어떤 그 관련된 항촌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했고요. 요 항촌 조직을 이끌었던 이제 세력들이 인제 호족이라는 세력들이죠. 호족들. 예. 이게 호족은 지방의 이제 세력가들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친동계 관련된 내용을 다시 넘어가서요. 동진 관련된 정권을 볼게요. 동진 때 인제부터 해서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인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개발이 잘 안 됐어. 왜냐면 그 지역이 인제 습지도 많고 좀 사람들이 인제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강북의 인구가 인제 강남 오면서 이 뭐냐면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 개발되기 시작해. 특히 인제 이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인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그 온다는 거죠, 농경 기술이나. 그래서 강북에 발달된 농경 기술을 강남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강남이 강북을 능가하는 배경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인제 처음에는 그 강북이 우세했지만 점점 강남이 치고 올라가죠. 아, 그래서 인구나 생산력에서 보면 치고 올라가서 당나라 말기 때에 들어가면 인제 완전히 이 강남이 강북을 능가해요. 뭐 인구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이미 인제 동진부터 해 갖고 인제 강남 6주 때 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인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자,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요. 자, 오후의 남침으로 진의 멸망하고 하북 지방이 혼란에 빠지자 진의 왕족 사마해가 오후의 도읍지를 건업으로 이제 해서 동진이라는 걸 건국했는데 이게 원제이다. 그래서 인제 동진이 건국되자 북중부의 명족들과 귀족들도 원제 치하에 강남으로 피난한 자가 속출하니 동진 정권이 이들을 하북민을 적극 포섭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동진의 지배계층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자, 동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통치했던 그 시대였는데 여기 안에서도 상당히 또 그들끼리 또 인제 어 계통이 좀 약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자, 남조의 귀족을 보면요. 자, 남조의 귀족은 크게 인제 북방 귀족하고 이 북내 귀족이라고 하죠. 그 북방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원래 살았던 귀족도 있어요. 토착 귀족이야. 그래서 이들은 교송이라고 하고 원래 예전에 인제 살았던 것은 예전에 오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오성이라고 인제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인제 이 북방 귀족 안에서도 그 뭐냐면 두 개로 또 나눠요. 하나가 인제 처음에 내려온 귀족. 이들은 이제 사족, 사족이라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인제 좀 문벌 귀족들 얘기예요, 얘네들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고 왕조 개최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얘기한 뒤에 송제, 양진 얘네들은 북방 귀족 중에 이제 그 나중에 내려온 그 귀족들이 이제 주로 했어요. 얘네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귀족 안에서도 위에 있는 애들은 인제 사족이라고 불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북방 귀족 안에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나중에 내려온 그 세력들과 그다음 오성들을 한문이라고 얘기했어. 예. 그래서 이제 사족과 한문의 이게 그 어떤 차이가 너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족들은 여러 가지 인제 특권도 가지고 있고요. 국분 중존제에 따라서 고위직 관료를 거의 독식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족들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행정력이나 등등 뭐냐면 점점 약해져. 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선조들이 명문가 출신이다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권은 이 한문들이 인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사족들은 건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은 없었죠. 그 실제 여기에 권력은 이 한문 세력들이 가지게 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 권위와 권력이 분열돼 있던 시기야. 보통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사족들의 권위 그리고 이 한문 세력들의 권력 이렇게 인제 해서 분열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이런 사족들은 점점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제 뒤에 얘기했지만 인제 양나라 때 그 당시에 인제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 양나라 때 후경의 난이 있었죠. 후경의 난 이후에 이 남조 귀족들 사족 중심의 남조 귀족들은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족들이 인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 북내 귀족
이 교성들은 호족도와 다르죠. 백적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 그 명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토착귀족 같은 경우에는 항적을 소유를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 토착귀족 같은 경우에 정부의 요직을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동진 정권은 이제 지배계층이 두 계파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피하여 내려온 친한 귀족, 국내 귀족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강남에 있었던 남방 호족들이었다. 그러나 이 동진 정권 자체가 피남에 온 귀족에 의해서 탄생됐으므로 자연히 토착고족보다는 피난 귀족들을 우대했다. 자, 피난 귀족들은 이 북내 귀족들이죠. 동진 정권과 결탁하여 그 당시 귀족의 관료 지위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권력, 경제적 이권을 갖고 거대한 자원을 소유하면서 유민이나 빈민을 모아서 이를 경작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 위에 학문을 개관하고 상점을 열어 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으게 됐다.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인제 그 밑에 쭉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같은 피난 귀족이라도 그 동진 정권이 수입해 늦게 내려온 또 북방 귀족도 있어요. 이걸 만도 귀족이라고 해요. 예. 그 이 만도 귀족은 그 앞에 있는 먼저 내려온 귀족보다 우대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인제 무인으로서 대접받는 데 그쳤다. 그렇지만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제, 양진 이런 세웠던 이제 그 건국자들이 요 만도 귀족들이에요. 이 무인 세력으로서. 예. 자 그래서 원제가 와서 인제 피남와서 동진을 건국할 당시 강남의 토착 호족은 오랑캐에 정복되는 것보다는 같은 한민족의 동진 정권을 하여 동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제의 동진이 안정되면서 토착호족은 점차 권력 중심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국내 귀족들, 이 국내 귀족들은 앞에 이제 조도 귀족과 만도 귀족 다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귀족들은 중앙 정부의 요직을 독점했고 특히 인제 그 조도 귀족들이 인제 통치를 했죠. 통제를 차지했죠. 그래서 이들은 따로 백적이라는 호적을 만들어서 황적의 호적을 가진 토착호족과 자신을 구비했다. 백적이라는 것은 인제 그 안에 무슨 권한이 있냐면 면역권이 있어요, 면역권. 예. 그 면역권인데 요거는 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제 그 밑에 귀족 밑에 이제 자기가 데려왔던 이 민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성민들. 그 예성민들조차도 이제 면역권이 있는 거야, 같이. 예. 그래서 보통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백적을 줬던 건 뭐냐면 어 국내 귀족들이 그런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민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력을 강화시킨 거죠. 국가 권력에 동원되지 않고 자기가 인제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 능력을 갖고 있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건강의 조정에서는 북방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중국 같은 땅이 넓기 때문에 뭐 그 북경어와 그다음에 그 강동어 그다음에 저쪽 그 상해 쪽에 쓰는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예. 북방의 언어를 사용했고 남방의 오어는 방언으로 배척됨으로써 오어의 사투리를 가지고 있는 남방 호족들은 북에서 온 피난귀족도 촌사람 취급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 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남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동지의 차별에 대응하여 토착 호족세 때 반란을 일으키긴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동지의 건국 당시에 군사력의 중심은 하북에서 내려온 서진의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늦게 내려온 만도 귀족들 출신들이 많아요. 자 이들은 비수전 전쟁 때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비수 전쟁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점차 이들 북방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단군 유대지에 이어서 유는 인제 뒤에 인제 송을 세웠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제 유를 이 송을 어 저 송나라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송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송이라고 부르죠. 자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북으로 진격하여 남현을 병합하고 한동안 남양을 수복한 후 장안에 쳐들어가 호진을 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자 이 전공으로 동진이 오후에게 뺏긴 이 땅을 회복하려는 오랜 수군을 이룩한 듯 이룩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를 했으나 이후의 군사력은 오후의 막강한 무력에 상대할 수 없었다. 그 하북 지역을 이제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차도 힘든 상태였다. 그 후에 이유는 이제 북으로부터 이제 군사를 철수해서 동진의 공지를 피하고 수도 제2의 원론이 일하게 송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송무제가 됐는데 이후부터 이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송제양진하고 이제 세워지죠. 이걸 이제 남조라고 하죠. 남조.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진과 관련돼서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동진 정권의 건국과 한계를 볼게요. 자, 서진 멸망 소식에 이제 건강에 드는 서진 왕실의 후였던 사마에는 317년 원제가 되어 동진 왕조를 세웠다. 자, 이 과정에서 원제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낙양의 명중인 왕도였다. 그는 지지 기반이 거의 없고 재능과 명망이 떨어졌다고 여겼던 원제를 위해 하북에 이주한 귀족들과 강남의 토착 귀족을 결합시켰다. 이후 3대에 거쳐서 새로운 정권의 기반을 창출했으며 남양 왕씨는 동진 제1의 귀족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서예가의 유명한 왕이지도 이 왕도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그래요. 자, 원래 강남 지방에서 삼국의 오나라 때부터 토착 귀족이 존재했다. 이들은 오나라 멸망 후 서진을 기부했는데 동진 정권이 이들을 이용해 국가를 건립한 것이다. 토착 귀족은 낮은 간직을 주로 담당했지만 하복의 오후제국부터 강남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 연합한 것이다. 귀족들은 문벌에 따라서 고관과 청직을 독점했고 시아의 백성들의 가역을 감면시켜주는 특권을 갖고 있다.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북방 귀족들은 그 백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죠. 백적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진 시대 내내 귀족들의 정권 투쟁은 거의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그래서 322년에 건국 공신인 왕돈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건강에 일시 전공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귀족들에 의해 연이은 반란이 동진 왕조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북방에 할거했던 북방했던 정권으로부터 위협이 강한 데다가 하북을 탈환해 낙양을 다시 수도 세울 때까지 귀족들의 연합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진의 중요한 군사적으로 형성됐던 건 북방에 이주해온 유목민족 유민 집단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주와 양주는 군사적 2대 요충지로서 동진의 이제 동진의 호구 중반 가량이 속해 있었다. 형주와 양주 지역은 그 당시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양주강 그 양쯔강 그 중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양쯔강 그 중류 지역에 많이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도 귀족들이 아니라 만도 귀족죠. 만도 귀족들이 보통 이제 그 모여 살았고 이들은 이제 그 강북에서 내려온 교민들을 통합을 해갖고 자기 세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큰 그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진을 비롯해서 이후 남조의 강남 정권은 형식상 중앙의 집권적인 관료기구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자사를 중심으로 중앙의 통제를 이탈 위협성이 상존하였다. 결국에는 양주에 주둔하고 있던 유유에서 동진이 멸망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정권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계부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의중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순서를 좀 약간 경제 부분인데 경제 부분은 좀 나중에 읽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55페이지 펴보세요. 예. 25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자, 남조는 이제 건강을 수도로 했던 송제 양진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송나라를 보죠. 자, 송의 건국자 유효는 본래는 동진의 부군장으로 가문이 보잘것 없으나 국공이 뛰어난 항제에 오르게 됐다. 무제의 정권자가 이제 항제 즉위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한문 무인 세력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이들 한문 세력은 동진말 부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는데 당시 귀족들의 군사적 지배력이 상실되면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무인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들의 정치적 권한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 송해 무제 자신도 한문 문인이며 이후 남조의 각 정권의 창립자들 대부분 이와 같이 문벌이 없는 하급 무인 출신이었다. 자, 이들 한문 출신의 창업자들은 항제권을 뒷받침해준 세력으로 창업 공신 집단과 종실 집단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뭐냐면 동진부터 해서 송까지 왕조 교체기 때 정치 세력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송나라의 왕권 고책에 대한 의미, 정치적 의미는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견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 송은 송의 건국은 무인 정권에서 귀족 정권이 변하는 과정에서 있다.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는 유유 집단은 한문 무인적 성격이 강하고 이 때문에 송의 건국은 한문 무인들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귀족제가 쇠퇴했다는 주장. 세 번째 이제 그 뭐는 이게 주류 관점이에요. 송초의 중앙정계는 유유와 출신선문 같은 한문 무인 공신 집단으로서 중앙정계를 장악했을 뿐이고 실제 사회 지배 체제는 여전히 귀족 체제가 이제 운영됐다는 거야. 그래서 남조의 지배 구조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 요게 이제 주요 관점이죠. 이게. 음. 그래 갖고 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인제 그 당시엔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다고 했잖아요. 권력은 이 한문 무인 출신들이 인제 군사력을 가지고 또 행정력을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국가 권력이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됐지만 또 한편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제 그들만의 좀 그 뭐냐면 사회적으로 운영된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이 운영이 됐는데 문벌 귀족들은 예전에 인제 청이 집단부터 형성된 가문의 격을 가지고 자기 집안의 등급을 나누고 뭐냐면 그 사회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인제 뭐냐면 사회적 권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이 권력과 권위가 이제 분열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군사적 능력이나 뭐 행정적 능력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점점 인제 이들이 힘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 후경이 나는 계기로 해서 완전히 문벌 귀족들, 남조 귀족들이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조의 특징은 이렇게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고 권력을 대변한 국가 질서와 그 권위를 대변한 이런 문벌 중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질서가 따로따로 놓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제는 제2 3년 만에 병사하고 그의 아들 유이부가 이제 항일을 계승하였다. 곧 폐위되어 유유의 셋째 아들이었던 등장인데 이게 송나라 문제였다. 그러니까 송나라 문제 때 잠깐 이제 반짝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그 당시 연호를 따서 원가의치라고 해요. 원가의치. 자, 그래서 무제의 제2 30년에 남조는 역사상 가장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등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고 특히 문제는 소농민을 보호하고 적극적 개간을 추진하면서 호적을 정리하고요. 세금 부과를 위해서 가오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국가의 조세와 병력의 기반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복호가 많았어, 복호.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국내 귀족들에게 그 당시 그 백적을 줘 줬잖아요. 그 백적이 있다 보니까 일반민까지도 인제 뭐냐면 그렇게 백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복호들이 많았거든요, 역을 짊어지지 않는. 근데 이걸 인제 호적 개편을 해 가지고 그게 뭐냐 가오로 인제 뭐냐면 해서 역을 부과하게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는 너무 짤막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그 약간 보충을 하면 잠깐 호적 개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할게요. 이게 인제 보면 그 손 문제가 인제 뭐냐면 그 했던 내용을 볼게요. 자, 손 문제는 인제 이게 잠깐만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예. 소 문제 여기 있죠. 자, 호적 개편 관련된 내용 이게 좀 있네. 여기가 관련된 내용인데. 예. 자, 신호적 개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정치적 신분에 따라 사설을 구분하고요. 사회에게만 요역을 면제시켜 줬죠. 그래서 강력한 황제권을 배경으로 해서 역제를 통해서 이론적인 인신 지배 체제를 이제 뭐냐면 구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사서의 신분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구분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위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에서 사는 이제 주로 그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냐면 그 국내 귀족들을 얘기하고 선하는 것은 인제 오성들, 국내 귀족 중에 만도 귀족들은 인제 선하고 했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구분을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개입돼서 정치 신분에 따라서 나는 거야. 그래서 사선을 이제 보면 사선은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낮은 간직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요역의 면제 특권을 얘네들만 한정해서 준 거야. 높은 간직들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역을 짊어져야 돼.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역을 빠졌던 그 얘들이 이 뭐냐면 역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 뭐 남조 귀족들 중에 문벌 귀족들이 역을 그 백적을 가지고 있어서 빠졌잖아요. 근데 얘들도 이제 서로 묶이면서 사회적 권력에 보면 그 신분은 사지만 정치적 권력에 의하면 서거든요. 그 낮은 간직을 갖거나 간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역을 짊어져서 가오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황제권을 배경으로 사서의 구분을 그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신분으로 국한됐고 사회 신분에게만 정치적 신분인 사회에게만 뭐냐면 역을 면제시킴으로써 뭐냐면 그 역의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양무제 개혁 이후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서의 구분을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원상태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송무제가 이제 이렇게 신호적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어,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문제 말년에 남북주의 대립 국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북위의 태무제가 하북을 통일한 일이다. 자, 북위는 그 여세를 모아서 60만 대군을 동원해서 송을 쳐들어왔다. 자, 송은 거욱 북위군을 물리치긴 했으나 강해 지방에 피해를 입었고 강해 지방은 이제 양지강 주로 하루 지역을 이제 강해라고 해요. 여기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고창지대였죠. 자, 엄청났고 호구가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문제 사망 이후에 왕실 대분과 지방장군의 반란이 반복되면서 10년 동안에 여러 명의 학제가 교체되었다. 호우 문제 때 제왕의 내분을 막기 위해서 상주, 형주, 강주를 분할해서 서로 견제시킴으로써 진장의 세력들이 약화시키려 했으나 송의 내분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소도송이 제를 건국했다. 자, 제나라 고조 소도송도 한문 출신으로서 미천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그 송의 순제를 폐위시키고 제나라를 세웠고요. 그래서 송말의 폭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소와 전학을 강조하면서 호적을 정비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제2 4년 만에 병사했고요. 다음 무제시대 때는 다시 정치가 부패하고 왕권 쟁탈전이 계속되어 그 당시 이제 8명 8년 사이에 5명의 황제가 교체됐고 왕족 간의 살생이 심해서 통치권이 문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이를 틈타서 그 당시 이제 소영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이게 양나라 이제 양무제죠. 그래서 이제 양나 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나주 종시의 소유는 무력으로 양을 건국하니 이게 양무제다. 자, 양무제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북에서 이주한 귀족을 중심으로 백가보를 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줬다.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하냐면 청강개혁이라고 해요. 청강개혁.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앞에 송무제 때 개혁은 이들의 권한을 인정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이 양무제 때 청강개혁은 사는 명예권을 갖고 있는 간의 침입. 이때 사와 서는 이제 사회적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문벌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명예권을 갖고 있는 간의 침입을 해주고 선하는 건 명예권이 없는 직의 침입에서. 그래서 종전의 송무제의 개혁을 완전 180도 뒤집는 거야. 예, 다시 예전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들의 어떤 기득권을 뭐냐면 인정해줬다는 거죠. 또 유학을 장려하여 예학을 정비하여 했으며 불교를 일으켜 수많은 사원을 짓고 승려를 이용해서 백성의 정신을 불교 순화시키려 했다. 이 호벌군주의 이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자기가 이제 승려가 되겠다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가면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절에 수만 명 절에 이제 돈을 납부하고 다시 황제를 끄집어 오고 그런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자, 또한 주 9년을 증서하여 문물 관리를 수를 증가시켜 문벌 귀족들로 하여금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그러나 이런 정책은 국가 재정이 문란케 하고 이런 정책은 국가 재정이 문란하게 되자 무제는 백성부터 무거운 조세를 징수하고 가혹한 형벌을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심이 많이 돌아서게 되었다. 자, 그때 일어난 게 후경의 난이죠. 후경은 원래 그 북주 동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해 이제 통치자였던 고징하고 이제 부다를 걷게 되니까 자기가 통치했던 하남 지역 13조를 가지고 양에 항복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양날 무제는 후경을 한 대에서 하남왕으로 봉했고요. 근데 이제 이 후경은 양나라 국정이 물남을 알고 난을 일으켰어요. 수도 경강을 이제 함락시키고 양무제를 생포해서 굶어 죽게 하고 수소 황제에 올랐다. 그런데 이제 강릉에 방어하고 있던 상동왕이었던 소욕이 다시 이제 소욕은 대장 진패선을 파견하여 후경을 물리치고요. 건강을 이제 수복을 하였다. 후경은 북으로 달아나던 중 부하에게 살해되고 소욕은 자입해서 양의 원제가 되었는데 양난의 후경의 난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경감하면서 성읍이 텅 비는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후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문벌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일부 문벌귀족들도 전란에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문벌귀족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됐다. 남조귀족의 몰락이 계기가 됐던 것이 이 후경의 난이죠. 자, 원제는 민심 수술을 위해서 수도를 서쪽의 강릉으로 천도했다. 근데 원제 등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종시이며 옹주자사였던 소차는 서희 항복한 후 서희의 병력을 이끌고 강릉 공격에서 함락시킨 후 원제를 살해했다. 소차는 항제에 올랐으나 실제로 서희의 조종을 받는 계례 항제에 불과했고요. 강릉이 함락된 뒤 양해 장군 진패선과 왕승병은 소욕의 아들 소방제를 항제에 올린 옹기판이 이를 경제라고 했다. 자, 이때 이제 소차에 그 세운 계례 왕국이 있었는데 후랑이라고 있어요. 후랑.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마지막 남조 국가 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은 실제로 이제 강남을 다 장악하지 못했고요. 양쯔강 그 하류 지역만 이제 진이 장악하고 있었고 양쯔강 중류 지역은 이미 이제 뭐냐면 여기 계례 정권이었던 호량이 이제 통치를 했죠. 네. 그 진패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진필서에 세웠던 이 진나라의 통치 영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전 정권들도 다 차지하지 못했고 여기 강남의 반쪽만 차지하는 그런 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진필서의 전권을 익혀서 왕승분을 살해하고 정권을 독존하고 다시 경기를 폐위시키고 진나라 여러 황제가 오르니 이게 진의 무제이다. 그래서 진에 세운 진필선도 학문 출신으로 그 조상이 북으로 피나온 북내인이었다. 그는 군공을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특히 후경토벌에 공을 세워 진을 건국하게 이뤘다. 그러나 진이 건국할 당시에 남조는 정치와 사회가 어지러운 상태였고 화북의 동의와 북제는 남조의 영토를 계속 침입하고 잠식하고 있었다. 자, 이리하여 진은 양자강 이남의 일부 지역만 거의 보존하고 되었고 남조 여러 왕조 가운데 가장 작은 국가가 전락하게 됐다. 그 다음에 진의 무제는 제3년 만에 죽고 이어 문제와 선제가 거의 국가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마지막 황제였던 후주는 정사들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황락에 빠져 마침내 북으로부터 순환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고 수에 병합하면서 중국의 남북조는 오랜 분열 끝에 끝나고 통일되었다. 이 589년에 이제 멸망을 했죠. 네. 자, 남조 정권의 성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송해 무제는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무공으로 귀족의 신망을 얻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오를 수 있었다. 자, 이런 형상은 비단 송해 무제뿐만 아니라 남조의 창업 과정이 흔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남조의 창업주는 한문 출신의 문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벌 귀족들도 그냥 자기들 사회적 권위를 인정해주면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그냥 그 얘네들 이제 인정해준 거죠. 예. 즉 제고조야 진의 무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양나라 무제는 문인 출신으로서 제나 항족이었으나 그의 직위관이 역시 귀족의 옹립에 의해서 된 것이다. 남조에서는 가문과 문벌 중히 여기는 귀족 세력들이 우세였으나 남조를 건국 황제들은 대부분 미천한 무인 출신이라는 점이 남조 역대 정권의 공통된 특성이다. 자, 이런 남조의 창업군주의 성격은 강남의 문벌 귀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강남의 문벌 귀족들은 강남의 안정을 보장하고 북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 즉 무인을 황제에 추대하고 자신들은 조정의 고위간직을 얻어 가문의 발전을 깨하는 걸 만족했다. 그러므로 귀족과 이해관계가 일치된 인물이라면
누구나도 황제에 추대하였으며 황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강운이 높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남조에서도 황실보다는 문벌이 더 좋은 귀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의 추대를 받은 창업주는 자기를 지지해준 귀족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에 그들의 협조하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자, 여기에서 남조의 귀족 사회가 자리 잡고 황제의 이제 그와 문벌 귀족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자, 이와 같은 남조의 사왕조는 그 종립 기간이 극히 짧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 송은 60년간, 제는 23년간, 양은 55년, 진은 32년간 종속되었는데, 자, 이는 북조에 비해서 아주 단명한 왕조 교체였다. 자, 이와 같이 남조 정권이 짧았던 것은 황제권이 강화되지 못한 데도 있고, 황제권이 떨치지 못한 것은 결국 남조의 문벌 귀족 세력들이 황제권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인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할게요. 예.